언론중재법 법조문 어디에도 없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언론 피해 구제와 관련한 꿀팁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 30년간 근무하고 사무총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조준원입니다.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딱딱하고 어려운 언론중재법을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알아두면 꽤 쓸모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언론중재법 법조문 어디에도 없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언론 피해 구제와 관련한 꿀팁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톡! 언론중재법이 요즘 꽤 핫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과 현안은 무엇인지, 대안은 없는지 차가운 시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은 하드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고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톡! 언론중재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법의 풀 네임을 아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루는 언론 분쟁에 관한 조정, 중재의 절차와 대상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만 언론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언론중재법이라는 약칭보다는 언론 피해 구제법이라는 약칭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 법원의 언론소송 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에 관한 법적 정의를 담고 있는 유일한 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정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톡! 언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언론이란 단어는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언론의 개념과 다소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하면 신문과 방송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고 있는 언론의 정의에는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을 언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언론의 주된 소비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은 어떠할까요? 인터넷 포털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게시된 언론 기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똑똑하고 두드려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NS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약 60%가 뉴스 소비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유튜브는 어떠할까요? 짐작하시다시피 유튜브는 어떠한 법적 규율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언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여 정치권에서는 유튜브를 법률적으로 규율하고자 합니다. 단지 법적인 부재 때문에 유튜브를 규율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온상지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제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해서 공론장을 흐트러뜨리고 사회적 여론을 왜곡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가가 바로 두 가지 쟁점입니다. 지금 톡!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가짜 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풀어보자면 언론 기사의 외양을 띠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허위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는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칭하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는 단순 오보와 악의적 오보로 구분될 수 있을 뿐이죠. 가짜 뉴스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가짜 뉴스라는 영어 단어는 페이크 뉴스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페이크 뉴스보다는 일상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가짜 뉴스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아주 선정적이고 조작적이며 자신의 이익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정가의 보도 같은 용어입니다. 가짜 뉴스는 정치적 수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영을 공격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주장이나 언론 보도는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때로는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는 카멜레온 같습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같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여당일 때는 가짜 뉴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야당일 경우에는 가짜 뉴스를 자율규제의 영역에 그냥 놔두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가짜 뉴스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아쉬우나 가짜 뉴스에 대해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톡!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가짜 뉴스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의 생산 주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혀 사실과 무관한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개인을 비방하는 개인 유튜버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 등 레가시 미디어도 가짜뉴스 생산의 주체로서 일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여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 단어의 어감 그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징벌적 성격을 가미한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허위 조작 보도를 통해 명예훼손을 입었을 경우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몇 배,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물어서 언론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떠오르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명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가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나 유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명한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가 국민의 법 감정과 달리 너무나도 낮은 금액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법원에서 명한 위자료 액수의 중앙값은 3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금액은 20년 전에 법원에서 명한 위자료 액수와 비교할 때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350만 원은 사실 변호사 수임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에서 명한 절반가량은 약 5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무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았을 때 금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한 자들에게 위자료 액수가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의적인 개인 유튜버들에게 너무나 낮은 금액에 불과한 것이죠. 그 사회적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4년 전이죠. 2021년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 못지 않았습니다. 이 4년 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한 위자료 액수가 국민의 법관점과 유리되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체적인 위자료 액수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금액이 커질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한 이 상태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계의 반발은 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남용하여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계의 우려 또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당에서는 권력 집단, 앞서 말씀드린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하지 말고 언론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짧게는 14일, 길게는 한 달 내에 언론 분쟁을 종결합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언론 피해 구제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도 아니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부분에 대한 시간적 소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간이한 피해 구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고 위자료액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사항안을 두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소액심판 사건을 약 3천만 원으로 제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의 상한을 3천만 원으로 한다면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권력 집단에 대한 전략적 봉쇄 소송도 막음과 동시에 한 번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 양 당사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좀 더 조정에 적합하도록 하는 기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도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외에 정말 시민들을 위한 언론 피해 구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언론 피해 구제 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언론 피해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입니다. 시민들은 지하철 안에서 종이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관련된 언론 기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 URL을 공유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사의 수정, 보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 피해 구제 제도는 종이신문과 방송이 지배적인 언론으로 활동했을 때의 그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는 별건으로 진행이 되어야 됐고 원 보도와 유리된 채 정정이나 반론 보도가 난다 해도 인터넷상의 원 보도는 계속 전파되고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서 열람 차단 청구권의 제도화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람 차단 청구권은 특히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보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적합한 피해 구제 방안입니다. 초상권 침해를 입었는데 정정이나 반론 보도가 나간들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잘못된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기사를 내려서 일반인들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사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제도권으로 포섭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언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상의 컨텐츠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저는 시사 유튜브 채널은 언론중재법으로 포섭하는 것이 언론 피해 구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아니라 언론 피해 구제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시사 유튜브 채널을 언론중재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더니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염두에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중재법 대상에서 제외할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유명한 유튜브 채널은 지금 현재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입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시사 정보를 다루고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게시한다면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일반 시민들이 유튜브 채널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에 노출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언론조정 신청 사건이 연간 약 4,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60%는 평범한 개인이 신청한 건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는 분들은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에 관한 기사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평범한 시민들에 관한 기사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도 막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창구를 이용하십시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창구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조정 신청과 관련해서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관련된 증빙 서류도 준비해야 됩니다. 서류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어려움은 바로 상담 창구에서 모두 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창구를 가장 먼저 이용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필요할까요? 간혹 언론조정 신청을 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조그마한 작은 법률적 지식이 있어도 그에 따른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 변호사 선임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제적 비용을 아껴드리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언론 조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구하는 청구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실 언론 조정 단계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관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전 배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금전적 배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열람차단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법적으로 청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기 때문에 임의적 조정으로서 사회상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언론 매체에 한해서는 그 기사를 수정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 원 보도가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사 자체를 아예 내려서 다른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차단 청구권을 아직 제도화되기 전이지만 이를 요구하셔서 실질적인 구제를 좀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변호사 선임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악의적인 보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구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고 혹시나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는지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드렸다면 저는 오늘 그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톡